4번 부분은 포용적 스마트 복지 도시 화성 특례시 전망과 과제. 화성시의 사회복지적인 과제와 전망을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화성시 복지재단의 요청을 접하고 고민 끝에 몇 가지 여러 가지 화두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스마트 복지 도시라고 하는 워딩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렇게 주제의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현재 화성시 사회복지의 어떤 현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화성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책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여러 자료들을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주신 자료들을 토대를 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변화. 화성시는 변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지지를 정말 강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리고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변화입니다. 화성시만큼 최근 3, 40년 동안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이뤄낸 지자체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변화를 도모해왔던 지자체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화성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해야 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변화는 모든 존재의 실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존재됨으로 이끌어가고, 사실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됨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존재 양식이자 존재됨의 과정이죠. 사실 저는 수어 통역사로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제가 이 수어 통역할 때마다 제일 기분 나쁜 인간은 말 빨리 하는 인간이었는데, 오늘 이 수어 통역하시는 선생님이 저와 같은 예전에 저의 모습,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어 통역하시다가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기분이 나쁘면은 뛰쳐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겠습니다.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자기 존재됨의 존재 방식까지 바꿔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원 투자에 비해서 또는 투입에 비해서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는 효과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 투입이 실제적인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환경 체계의 존재됨의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삶의 구조, 삶의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성시의 모습을 보면, 특히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들을 보고 화성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존재됨의 방식까지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됨의 방식까지, 즉 삶의 환경, 삶의 문화, 구조까지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화성시의 사회복지는 정통적인 방식의 사회복지 분야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화, 교육, 경제, 여러 영역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화성시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개발과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그 자체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린 공간으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존재됨의 존재 방식까지 바뀌어지는 역할이 필요한데, 민습8기 공약집을 비롯해서 다양한 화성시의 사회개발적인 계획이 사회복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관하지 않지만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무심한 것이 문제이지,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함께 호흡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성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고요.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행정부문별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화성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대상자들을 향한 AI, IoT 기반 안전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적용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oT 기기를 설치하고 생활관리사의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접근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성시도 최근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접근들이 고민되어지고 또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성시 내 주요 하천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하천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 가운데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동북권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읍면 단위의 하수도 보급률이 여전히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향후 이 분야와 관련해서, 즉 기후환경 분야, 생태 분야와 관련해서 화성시 사회복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해서 이제 ESG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화성시는 친환경 공유 자전거 도입과 같은 시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 접근들도 도모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 같은 규모가 큰 사업들도 진행되어지고 또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 두 번째는 지진. 지진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런 좋은 이웃들이 되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성시가 추진하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역 포괄 케어 센터 구축 사업은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격려받아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원입니다. 화성시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 청소년 복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전예를 쓰는 것,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효과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서 상생의 민관 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전제하면서 특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용입니다. 화성시의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특별히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포용적인 자세로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 비전 수립 연구 발표물에 의하면 이와 같은 화성시의 혁신적인 사회복지 변천이 포용적 복지 도시 공약 사업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성 시민들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죠. 그러나 조금 더 이제는
이 복지적인 서비스 개입에 따른 체감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자료들, 특별히 제시한 이 세 가지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화성시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은 기대와 실망의 교차로에 서 있는 현실이다. 화성시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약과 그리고 청사진은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기대와 실망의 교차로에 서 있는 현실이 화성시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현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기대와 실망의 교차로라는 워딩을 잡으려고 한 이틀을 고생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면 박수를 한번 주시겠어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화성시에도 다른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큰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화성시는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은 특별히 고령인구, 80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생기는 노인 일자리 대책은 굉장히 시급하게 더 분명하게 모색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취약계층 가구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히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고학력 또는 고소득자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독거 노인을 비롯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사회복지적인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교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화성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재개념화와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체감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개념화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회복지 문화, 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향후 사회복지, 화성시 사회복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네 가지 화두로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념화, 재구조화, 재문화와 재세계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이 이제 법인세 부분이 아마 줄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의 화성시 정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가장 이 부분에서 큰 걱정은 복지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사실 잘 모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본다면은 화성시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과 재구조화가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새롭게 사업을 늘려나가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 본연의 본질 중심으로 사업의 내실화, 고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화성시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의 여건. 지금까지 화성시 사회복지가 잘해왔던 것은 필요를 엮어나가는 건 정말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필요의 엮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엮어지는, 사람들이 엮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융복합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개발과 내실화가 요구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기초강연이 시작됐지만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것이 명기초강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약가구 지원을 내실화해야 된다. 사회적 돌봄을 내실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람 중심 관계망을 확대해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초석이 되는 화성형 사례관리 실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신 자료들을 촘촘히 보고 또 몇몇 군데를 보니까 화성시 사례관리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서비스 종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사례관리는 늘어나는데 종결이 안 되니까 사례관리 맡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거의 뒤질랜데 갈 수준이더라고요. 이제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좋은 지지망치기로 넘기고 새롭게 발굴되는 곳에 더 에너지를 모으는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형 사례관리 실천 실행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다음으로는 디지털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복지 도시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와 복지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부만 가져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화성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웰페어 테크놀로지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동탄 아르딤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제 전 사회복지시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디지털 복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고,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디지털 복지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요. 복지기술 연계와 적용의 고도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기술 거점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저는 이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전자박물관 도서관 기능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자원과 정보들이 이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저는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 연계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사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 연계 고용 환경 조성은 정말 너무 고용복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생태적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업의 창의적인 개발과 실행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복지와 연결된 문화 여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전망과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 이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말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자기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참 그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화성시가 이런 좋은 친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대와 실망의 교차로라는 워딩으로 큰 의미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 비전 수립 연구 발표입니다. 화성시청 복지정책과에서 100만 특례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연구를 의뢰해서 올 한 해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책임인 김현민 선임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복지재단 김현민입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는 올해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 비전 수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이 연구는 특례시를 대비해서 화성시 복지 기조인 포용적 복지라는 방향 아래 생애 주기별로
복지 정책이 제안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는 2월부터 8월까지, 2월부터 8월까지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곧 연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총 6명의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4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저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을 화성시의 현황들과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특례시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포럼 제목이 특례시 대비잖아요. 그래서 특례시를 왜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 정리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현재 고양, 용인, 수원, 창원 4곳의 지역이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요. 인구 100만에 도달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특례시로 승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특례시가 좀 등장한 배경에는 이제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만큼의 인구 규모와 또 지역사회 역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분류상 기초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지원과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연한 어떤 행정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례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서 재정, 조직, 행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아서 특례시라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충분한 사무 권한을 얻기에는 아직 시간과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 개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지 그 자체가 화성시의 복지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복지 환경을 점검하고 또 장기적 비전 마련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를 이야기할 때 포용적 복지라는 가치와 방향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지는 이제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개념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계층, 피부색, 지역, 장애 등에 상관없이 보호받고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복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특례시를 대비해야 하는가?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례시라는 제도가 화성 시민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이제 개괄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성시 특징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기도권 내에 있는 특례시 3곳과 함께 그 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젊은 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대비 화성시 영유아 인구 중감률은 마이너스 16%인데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그 감소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아동 청소년 인구 중감률 2019년 대비 12.3%인데요. 타 지역이 마이너스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청년 인구 증감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대비 6.1%인데요. 타 지역은 다 마이너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노인 역시 타 지역에 비해서 폭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 서비스 대상자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요. 타 특례시와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높은데 그 폭이 좀 화성시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를 또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는 예산일 텐데요. 먼저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재정자립도 개념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마이너스 11.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 증감률 외에도 5년간의 재정자립도 평균을 보면 화성시 62.7%로 타 지역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재정 자주도를 보시면요. 재정 자주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할 수 있는 자주대원의 비중이 얼마이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19년 대비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제 용인시보다 좀 낮고 고양 수원보다 좀 높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역시 5년간의 재정 자주도 평균을 살펴보면 71.1%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재정 자주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괄적인 화성시의 현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성시의 또 복지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특례시 대비해서 포용적 복지 비전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전에 있던 복지 계획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복지 계획과 방향의 토대 위에 특례시 대비해서 비전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계획 2기부터 5기까지를 분석하고 또 민선 8기 공약사업 29개 사업과 현재 제공 중인 복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4개의 화성시의 복지 방향과 특징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시 포용적 복지 비전과 방향을 도시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용적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화성에 사는 시민들이 N개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N개의 가능성이 갖춰지기 위해서 3개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 기회, 일할 기회, 배울 기회가 충분하고 풍성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내용도 범주 3가지 구성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제안한 정책들도 역시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구분한 연령과 권역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 연구를 위해서 조사를 화성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3년 사이에 화성시에서 진행된 조사들의 모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좀 분석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장애가 있는 화성 시민 거주자분들에게도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라고 하는 범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진 안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장애로 어떤 욕구를 분석하게 되면 그 장애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욕구들이 좀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안에 장애를 가지신 분의 욕구들이 반영된 정책들을 저희가 그 안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애주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저희는 보호, 어울림 공간의 부족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전국의 추세와 달리 화성시 아동 청소년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성시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아동 청소년들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는데요. 서구권 전체 아동 청소년 인구보다 부산 7동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동 청소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도 8개 지역이나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구가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들도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고려할 때 이 이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지표 몇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청소년에게 교통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아동학대를 보시면 신고 건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학대 판정과 사례관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관내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17%가 19세 미만 아동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업 중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 학업 중단자가 경기도의 9.6%입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074명이 학업 중단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나온 이제 결과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로 나타났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고 저소득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학업 중단에 의사가 있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행복감이라던가 건강, 관계, 삶의 만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감 지표를 보시면요. 100점 만점으로 본인의 행복을 이제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었는데요. 장애 아동 청소년 경우에는 63.9점입니다. 비장애인 아동이 75.7점,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학업 중단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62.5점으로 본인의 행복감을 측정했고, 그리고 학업 중단 의사가 없는 경우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1년간 스트레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받을 권리 측면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경험하는 성적인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3.4%가 지난 1년간 성적인 놀림, 특정 신체 부위 접촉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5% 미만이긴 하지만 강구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 권리와 배울 권리 측면에서는요, 여가 시간이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전반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 생활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즐겁고 재밌게 노는 것은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부수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청년입니다. 청년도 아동 청소년과 비슷하게 정부과는 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특징도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데요. 동탄 1동에서 8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화성시 전체 청년 인구 중에 4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제 화성에 일하러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어도 불구하고 소리 내리고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수치는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인식, 화성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인식, 이것이 모든 연령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번역별로도 이 정주의식이 차별화되게 나타났는데요. 동부권의 같은 경우에는 57%가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서부권은 18%, 남부권은 33%만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화성시 청년 지원 정책 경험이 청년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한 응답자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80점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만족도도 여쭤봤는데요.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54.4%,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다, 38.3%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만족한 이유를 여쭤봤어요. 왜 불만족하십니까? 첫 번째가 대상자, 대상 범위가 적어서 이게 27.9%였고요. 두 번째가 청년 지원 정책 정보를 찾기 어렵다가 19.2%로 두 번째 순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지표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타 연령에 비해서는 정보 접근성이 더 좋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내가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다 여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구성할 것인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살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주환경 만족도를 여러 가지 요소로 여쭤봤었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것이 대중교통 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책의 방향은 일하면서 살고 싶은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 기회, 배울 기회, 일할 기회 이렇게 세 가지 기회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생활 지원 사업 대상 확대인데요. 화성시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청년 가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경로가 보통 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취업 상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생활 전반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1인 청년 가구 취약계층이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상담이 가능한 직업 상담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역시 장애 청년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지원상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을 고려해서 각 번역별로 장애에 특화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장년입니다. 중장년은 그동안 이제 정책 대상으로서 저희가 관심에 좀 비껴나 있었는데 최근에 화성시도 올해 8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년 인구를 40에서 64세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로 약 40%대의 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특징을 구분해서 보자면 중장년을 저희가 40대와 50에서 64세 두 구간으로 나눠서 봤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중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을 보자면 중장년의 지출 부담 영역 순위를 보면 교육 및 취업 준비비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자녀 양육, 가족 부양비, 등록금 등 학자금, 교육과 가족 부양비 관련 지출 부담이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장년의 생애 시기를 보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봄을 해야 되는 이중 돌봄 시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족과 관련된 부양과 관련된 이런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내가 월소득이 적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장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하기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중장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제공돼야 할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취업상담 지원, 문화생활 지원, 기술자격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상담과 기술자격 지원을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이라고 본다면 중장년에게서 굉장히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하면, 중장년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은퇴 이후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 여가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상상하기 쉬울 텐데요.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장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좋은 일자리 발굴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숨어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단 일자리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또 좋은 일자리 형태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에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구의 14%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장년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10년, 20년 후에는 화성시 역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그 코로나 시기에는 반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으셨는데 이용이 많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경로식당 서비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양자택일하라 이것이 아니라 어르신분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 서비스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조사된 응답자 중에서는 사실은 이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역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연구진에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이제 여가 활동이나 자원봉사나 유급노동과 관련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흥미롭게도 서부 번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동부 남부보다는 소극적이셨어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연결해서 서부권이 여가활동 시설과 장소 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어르신들은 이런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조금 더 지역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지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화성시에서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제가 배울 기회와 관련해서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용시설이 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번역별로 이제 그 장애 어르신들의 그 분포도를 살펴보면요. 서부권과 남부권 지역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각 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구 대비 시설 인프라의 충분성이 점검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체육시설들이라던가 문화교실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면서 저희 연구에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애 주기별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각 연구진들이 생애 주기별로 이제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다 일자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매칭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뿐만이 아니라 발굴하고 적절하게 매칭하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생애주기의 연속성 안에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정책들이 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였을 때 그 생애주기의 이제 그 지점마다 필요한 영역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이제 장애인분들 겪는 문제를 이제 배제 누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아동 청소년 때부터 교육의 기회라던가 놀 기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청년의 시기로 또 넘어가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중장년으로 넘어가고 또 노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경로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동권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 지점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에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동지원센터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 좀 집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정주만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통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통근 자체의 어려움도 사실 일상에서 굉장히 괴로운데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화생활도 또 소모임 같은 지역사회 활동들도 그 내용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낮은 정주의식의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 관련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저희 연구가 이제 12월에 최종 마무리가 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풀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의 포용적 복지 비전을 엔게의 가능성이 있는 곳 화성특례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기회와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화성특례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현민 선임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토론자들을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한 자리 정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신 차승은 원장님과 토론자분들은 무대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이준호 교수님과 김현민 선임연구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선 기조 강연과 연구 발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 진행해 주실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차승은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특기 포럼에 와주신 여러 학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주신 재단과 시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난 상황이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도 그러면 10분 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네,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이향순 화성시 복지정책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향순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네, 먼저 금일 2회 복지정책 포럼 지정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고원준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는 100만 특례시 대비 화성시 복지비전 수립과 관련하여 저는 화성시 복지정책 과장으로서 민선 8기 우리시가 추구해 나갈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균형, 혁신, 기회 3대 중점 가치를 토대로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는 보편주의, 사회통합, 분배 정의, 공생 등의 철학적 합의가 내포되어 있고 그 기반은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소외받는 사람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민선 8기에서 추구하는 복지 분야의 지향점이자 하위 복지정책 수행의 나침반 기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복지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 고령화 가속과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같은 지수가 OECD 최고 수준으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화성시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에 민선 8기 정명근 시장님께서 핵심적으로 펼쳐나갈 포용적 복지정책 방향은 29개 공약사업으로 압축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편의상 다음과 같이 6가지 분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17년 1.3명에서 21년 0.9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개설, 그리고 아이성장 관리사 양성, 영유아 발달 심리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중고생 체육복 및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중장년과 노인 어르신에 대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중장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권역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80세 이상 부모 부양가정 효도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 케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로봇 재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글로벌 청소년 센터 건립과 문화 다양성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와 가족 돌봄 청년, 은둔 고립 가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입니다. 세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시립의료원과 요양원, 권역별 야간진료 체계 구축, 그리고 동네 주치의 제도, 자살방지 핫라인 개설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서남북방 에너지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이동이 불편한 약자와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500원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6가지 과제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서 불균형의 문제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관할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 환경과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연령, 계층 및 지역 간 불균형은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 할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도 지역 간의 상황을 감안하여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는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화성시만의 특색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과 복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9만의 화성시가 23년이 지난 현재 100만에 입학하는 대도시로 100만 특별시 선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도는 61.1%로 경기도 1위고요. GRDP도 전국 지초지자체 1위 도시입니다. 하지만 또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정부 세제 개편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부정적 영향이 또 예상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 경제 회복과 복지 수요로 인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또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 저희 세출 화성시의 그 2023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복지 예산이 2조 9천억 원으로 30
2조 9천억 원 중에 복지 예산이 36.6%인 1조 400억 원으로 우리시 세출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화성시 예산이 36.6%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정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그 편성 예산에 대한 자율성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재원의 양적 확대가 어려울수록 질적인 측면의 고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은 우리 포용적 복지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특이점이 되었던 작년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일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선 8기 포용적 복지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우리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장력 평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분씩 이제 말씀하실 것 같네요. 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만 특례시 대비하는 화성시의 각오나 또 우리 선임연구원님의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연구 정책들을 시도하려는 노력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먼저 특례시가 됐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신 박재현 수원 특례시 돌봄정책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소리가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만 부풀려 나서요. 우리 이준혜 교수님께서도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쓴소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 특례시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특례시가 지금 현재는 4개 시죠.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원래 특례시라는 그 개념이 원래 자치분권 개념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인구 100만 이상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가 110만 정도 되는데 수원이 120만 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언밸런스한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지정시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이상 그 대도시 4개 시장님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이제 경제부지사님 염태영 시장님, 저희 시장님께서 칠기 때문에 주축으로 해서 특례시를 출범하자 뜻을 모아서 했는데, 이 자치분권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분은 지금 지자체가 된 지가 1995년부터 됐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근데 제일 문제됐던 게 재정분권 개념이거든요. 재정분권이 상당히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2004, 5년 때 지방 이양 사업이 대거 많이 됐죠. 특히 노인 분야 이런 부분들, 장애인은 아직까지 국비 사업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이제 돈 단위, 광역시하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원 구조가 2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밖에 없고, 다행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돈 단위 같은 경우는 광역이 6종 가지고 있거든요. 취등록세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시군이 5종 돼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소득세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재정이 된 부분, 재정에 많이 예속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례시를 하게 됐을 때 재정분권을 많이 좀 주장했는데 재정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때 3가지 분권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치분권, 재정분권, 그러니까 하나가 복지분권이었어요. 이 복지분권 같은 경우도 지방 이양 사업 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분권 지자체 나름대로 특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복지 분권도 일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특례시 되면서 재정 분권은 못 가져왔다. 그리고 특례시 저희가 2022년도 1월 13일자에 특례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례시는 이제 공문은 못 써요. 수원 특례시장 지자체 간에 공문은 정작 쓰진 않고요. 다만 이제 간판이나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화성시가 지금 93만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면 100만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시가 되려면은 바로 100만이 돼야고 특례시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100만 이상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미리 특례시가 되기 전까지는 미리 준비할 게 많다.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지금 광역시도에서 사무를 좀 많이 좀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복지 영역에서는 그 발달장애인 센터, 지금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발달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100만 이상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센터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또 발달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 접근성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좀 복지부 장애인 정책관 이런 데서 그거는 좀 하기 싫을 다해서 그거는 좀 못 가져왔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거 중에서 산림 전용 허가, 환경 개선 부담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 등록이라는 게 말씀이나 지원, 그거는 지금 광역에서 저희한테 이제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특례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운영 계획을 다 수립하는 상황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도 지역 접근성 차원에서 참 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례시 준비했을 때 시민들이 특례시가 된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시민들이 보는 거는 복지 영역이었어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2023년도, 2022년도 전에는 저희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에 들어갔어요. 대도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재산액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기본재산이 2억 4천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특례시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아놓고 복지 대상자가 많이 좀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핵심이었고 저도 그쪽에서 TF팀 하면서 복지부 관계자로 많이 해서 좀 반영을 좀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화성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준비할 게 좀 많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보면은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또 이제 여기 사회복지 종사자들 많이 오셨거든요.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되면 뭔가 나아진 게 있느냐. 또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뭔가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저희도 수원 특례시도 시민과 종사자분들의 그런 원맹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자 화성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 전에 지금 몇 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 부대도 있어요. 노인도 이제 제도권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 중에서 장기요양이라는 게 노인 맞돌에 거기 이제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성시에서 특례시 출범하기 전에 특례시 되면서 우리 제도권 사각지 되면 우리가 이 부분 좀 지원해주겠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이양수 복지정책과장님이 보니까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합병원도 설립하겠다고 하고 또 시립 의료원하고 요양원 설립한다고 나와 있다고 공약이. 근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그런 또 의료원이라는 게 어떤 종합병원 만들 때 여기 장애인 단체도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진 매 1년마다 받거든요. 근데 자기인들이 건강보험진 받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료원 그 설립했을 때 장애인들이 좀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그 검진 기간을 그 안에다가 별도로 개설하면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참 이런 혜택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고, 수원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고, 수원은 뭐 접근성이 좋잖아요, 병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화성은 면적도 넓고 또 지역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리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만 좀 더 주세요. 네, 3분은 조금 어렵고요. 네. 한 1분 안에 끝내주시면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입장에서는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좀 핵심적인데, 수원도 그 특례시 되기 전에 처우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처우 개선은 뭐 종사자 중에 제일 지향점이 이제 단일 임금이거든요. 뭐 경기도에서는 표준 임금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하기 전에 뭐 장기 근속 휴가제라든지 뭐 임상 검진 휴가라든지 뭐 돌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기간별로 뭐 경조사 휴가라든지 다 틀려요 지금. 그리고 또 초과 근무 시간도 다 틀리고, 이거를 하나씩 통일화시키면 형평성이 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단일화 임금하기 전에 그 제도권 밖에 있는 걸 하나씩 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승진이죠. 우리 특례시 되면서 뭐 4급이 2명 늘어났고요. 그다음 5급이 5명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120만 이상하고 120만 이내는 좀 그 승진을 몇 명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성 특례시가 되면은 광역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요구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좀 역량 있고, 그리고 화성시 특례시만큼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과 그런 걸 많이 내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으로 화성 특례시가 빨리 특례시가 되길 바라고요. 특례시 시장 협의회에 협상 테이블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 좀 이렇게 막아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위원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좀 멀리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박수 좀 크게 맞춰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성준입니다. 우선은 제가 왜 여기에 있을까부터 좀 간략하게 좀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전에는 용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실제 방금 그 박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례시가 복지급여를 올리는 그 역할에 많은 기여를 했었을 때, 그때 연구를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예전에는 그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중소도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예산액이라고 해서 급여를 받으실 때에 공개되는 일정 부분의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준이 좀 낮았다라는 게 문제 의식이었고요. 이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 청와대 여러 군데의 접촉을 통해서 특례시의 권한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분야 쪽에 한해서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시라는 이 권한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국제 연구 기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맡는 업무가 이제 지역사회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희망복지 지원단, 저희가 알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역복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성시, 특히 이 특례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역복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좀 많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어필의 시간은 끝났고요.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짧게만 한 3분 안에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토론문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슬픈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암울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례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례시가 되었는데 시는 뭘 했느냐라는 이제 반대로의 어떤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시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관계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례시는 뭔가 주어지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 맞는 이 복지기준이란 무엇일까? 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적 체감도는 어느 수준인가를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관성에 의한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격차 문제인데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있었던 용인에서도 지역 격차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시가 된 이후에는 정말로 이 지역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 단순하게 시 단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과 지역사회 마을까지도 스며들어서 각각의 특성들을 반영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걸 실천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관련 기관, 인간단체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상당히 지속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테지만 대부분 이제 관중이심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시라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어떤 민간의 협력 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허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특례시가 된 것은 사실 시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엔 시민들이 이 땅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민들에게 보답한 의무를 가진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이정우 원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부복지관 관장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찐 화성인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현장 실천가로서의 이 시 정부의 기대를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보다 좀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어쨌든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로서의 시정부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또한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 상시적인 기후 위기와 또 심화되는 우리 저출생, 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한다면 우리 화성시의 복지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화성시의 산업과 인구 구성을 고려한 우리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만약 특례시가 된다면 되겠죠. 더욱 자치국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만큼 우리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화성시는 특례시 우리 지방정부에 걸맞는 자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지사각지대 없는 화성 특례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조례로 제정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성화해서 우리 화성 특례시만이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세대 맞춤식 핀셋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제도와 같이 이런 시천주의가 아니라 의료 체계에서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복지 체계의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료 복지 체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우리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복지 도시 화성 특례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서비스 이용자인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데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인 정보 이용 차원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기존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장벽이 문제가 되는 반면에 사각지대 대상자들과 같이 복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정작 우리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 이용의 격차 또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또 알 수 있고 필요시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그런 선진적인 디지털 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봅니다. 세 번째로 저 이제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으로 우리 복지균형 발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는 특정 지역의 인구수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류와 수량을 규제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는 공공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인구 대비 필요한 시설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총량제의 적극적 도입을 우리 화성시가 좀 도입을 한다면 우리 동서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해해 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과다하게 집중되면 그 지역의 인구수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비해 시설이 또 과도하게 또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또한 효율적 저하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1.4배의 면적과 100만 인구의 특례시에 좀 걸맞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총량제를 도입해서 시설의 수와 종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분포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이제 민간 사회복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협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자체와 좀 차별화된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화성 특례시만의 복지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 디자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 입장의 차이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나 지자체들과 같은 공공정책의 추진 주체나 우리 기존의 정책 협의체들이 이러한 현안들의 원활한 갈등 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복지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은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공의 한계를 번해나가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상호 존중해 거버넌스 환경이 더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무리 많은 사회복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높아지지 않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좀 자연스럽게 성장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시민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화성 특례시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복지현장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사회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주간 단체죠,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좀 더 혁신적인 중요한 역할과 그 기능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우리 시의회로부터의 이에 걸맞는 권한이 또한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또는 우리 매뉴얼들이 좀 더 현실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각종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인력과 사업에 따른 적정 운영 및 기준이 좀 부족하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하게 민간 위탁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표준 사업, 별도 보조금 시행 사업 등에 따른 적정 인력 그리고 적정 예산,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 매뉴얼들이 좀 더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백만 특례시에 걸맞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욕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그런 선진적 사회복지기관 운영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모형이 만들어지기를 제안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하고 싶은 복지도시가 화성 특례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우리 화성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휴먼 서비스죠.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수립하고 시설기관을 설립한다 할지라도 복지 서비스의 천병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숙련도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화성시 내 기관 시설 종사자들이 잠시 머물다가 수원으로 그리고 서울로 이직하는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아주 미미한 그런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질의 종사자들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화성시가 될 때 경쟁력 있는 복지도시 우리 화성 특례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이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현장과 시정부, 우리 시의회에서 좀 많이 제안되고 수립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참석했던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우리 학술대회 발제자였던 우리 김희강 교수의 저서 돌봄 민주국가라는 저서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재분배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사회권적 권리로서 시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부 국가와 더불어 서로의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으로 시민의 돌봄 실천을 통해 서로의 생존과 안녕을 담보받으며 그러한 돌봄, 복지 실천의 관계와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정의로운 정부 또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와 철학이 공존하는 우리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 특례시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명망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김강 교수님. 이번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지적 토론은 끝났는데요. 제가 잠시 이 토론자들의 그 내용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항순 복지정책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화성시 정책, 주요 복지 정책들 앞으로 백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화성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박재현 수원특례시 도로운영책 과장님께서는 창의적인 기획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조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또 박성준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인상 깊게 남았던 단어가 과거의 어떤 관성적인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부분이 좀 가슴 깊게 왔습니다. 이정호 관장님께서 맞춤형 대응, 또 공간 협치 이런 키워드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많은 정책 이야기들이 나왔고 정책 주제들 영역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국모가 되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굉장히 면밀한 분석, 연구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바탕이 되어 피드백, 즉 환류가 일어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백만 특례시라는 어떤 그 지위는 제가 보기에 어찌 보면 소규모 작은 사업들, 시범 사업들을 해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아래로부터의 욕구, 수요 그것들을 담아내고 그것을 정책화해보고 또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속적인 연구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서울이나 인구가 너무 많은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에서는 시도해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량 강화, 특히 종사자 역량, 정책 입안자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연구와 실천이 결합될 필요. 우리 관장님께서 민관 협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와서 그런지 민관 학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기조 연설 해주신 이준우 교수님도 옆에 계시고 또 김현민 선경권도 옆에 계셔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받기 전에 또 어떤 느낌으로 또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잠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 잘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판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판이 바뀌었고 세상의 구조와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례시를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서 화성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앞서 제가 기조강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이, 본질적 성찰에 기초한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재구조화가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재문화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정말 재세계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 문화, 일자리 등등과 복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져서 정말 주어진 한정된 예산 가운데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체감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들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크게 강조는 하지 못했지만 화성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정말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하는 거점 역할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지역사회보다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상 화성시의 시민이 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이 연구하면서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전반의 이해를 사실은 일부러 하려면 참 어려운데 전반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제가 화성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 연구였고요. 그리고 제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연구하면 제가 기관이나 부서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보 달라고 자료 달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만 너무 감동이었던 것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관이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기관이 너무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토론 때도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글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말도 하는 좋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연구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성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무원과 또 시 당국자분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열정도 많으시고 좀 저는 2011년에 수원대 와서 화성시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네, 뭔가 이 준비 기간 동안 또 잘 준비하셔서 훌륭한
특례시 하나로 모범 사례로 거듭나시기를 또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어에서 어떤 질의응답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나는 얘기하고 오늘 가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가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장애인연맹 박용옥 회장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 여기 꽉 차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20분밖에 그 질의응답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화성시 거기에서 가장 소외받고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도 거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너무 좋아요. 말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화성시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이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연할 때까지 해서 이만큼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말로 좋아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도 우리 장애인 회장님들이 쭉 와 계십니다. 제가 25년 동안을 신발을 처음 들고 뛰어다니면서 해왔는데 우리 이항순 과장님, 장애인 단체장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은 말고 장애인 단체장님이요.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죠? 안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연할 때까지 20몇 년 동안을 해도 10원짜리 하나도 화성시에서 장애인 단체장들한테 돈 준 거 없어요. 모두가 사비를 털어서 하다못해 기름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차량 그것까지도 장애인 단체장님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다 돈 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두 다 아마 월급 받으실걸요? 나를 10원짜리 하나라도 줬으면 나 불려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장애인 단체장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가? 시설은 우리 화성시의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형별로 각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것이 장애인 단체장들이에요. 유형별로 전부. 그런데 연합 때까지 홀대를 하고 있었던 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좋아지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요 어디 행사에 가면 시설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내빈으로 인사시켜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단체장들은 여기서도 인사 안 시켰잖아요. 다 왔는데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면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거를 빠뜨리고 사는데 장애인 단체장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에요. 화성시 이번에 공공근로 경찰서 뭐 동사무소 이런 데는 공공근로 다 일하는 사람들 줬죠. 장애인 단체에서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단체장들 시를 찾아오는 이 단체를 찾아오는 장애인들을 장애인 회장들이 차를 타줘야 되고 엘리베이터 태워줘야 되고 가서 모시고 와야 되고 그걸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것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안심하고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저는 그때 고등영 교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새로 뭐 이름을 바꾸신 거는 저도 나이가 많아서 자꾸 바꿔지지를 않아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장애인으로 꽉 차 있는 분이세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이 살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교수님 여기서도 홀대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백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시 사회복지회장 대표 고준이고요. 네. 장애단체만 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백만 특례시를 대비해서 화성시 복지는 어떤 비전과 미션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특례도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고 막 도시가 크는 것은 기대는 뭐 꽉 차지만 실제 그러면 뭘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별로 없어요. 없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권한만 조금 더 역량을 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 정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특례도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품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특례도시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개발해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눈높이에서의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거다. 이런 점이 아까 말씀하신 제도 조합에 관련된 말씀이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체적인 우리가 이 복지, 특례시의 복지는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아웃풋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특례시가, 백만도시가 어떤 고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복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게 달려가야 되는지는 정확한 지표나 좌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연한 기대들이 막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복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특수교육을 저희 팬들을 들어서 저는 사실 이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특수교육까지 교수라고 장애인 정책을 해왔는데 제가 보면서 늘 느끼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연구에서 보면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많은 계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특례시가 되면서 복지의 비전과 어떤 미션을 수립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는 특례도시로서 어떤 지표를 제시한다, 이 제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굉장히 둥그런 잡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나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가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가 참 좋은 기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이 대답이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저장님 제가 한 말씀 그냥 네, 복지정책과장 이항순인데요. 저희가 지금 백만 특례시를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한 2,300명 이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12월 아마도 한 15일, 20일 정도에 100만이 지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하고 24년 말 2년간 유지를 하면 25년 1월에 화성 특례시로 이제 발을 내딛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추진하는 거는 100만 특례시로 되면은 조직이 조금 개편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복지국 1개국으로 있는데 1개국에 9개가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가 한 200여 명, 그리고 읍면동에 52팀에 한 200여 명, 이 사람들이 400여 명이 전체 100만의 인구를 다 복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공무원 1인당 감내하는 인구 수가 엄청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어려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례시가 되다 보면 조금 조직이 개편이 돼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구청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구청을 전에 한번 될 뻔하다가 안 되고 다시 지금 4개 구청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청 체제가 또 바로 된다면 이게 이원화가 되잖아요.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 그리고 시청에서 기획 업무가 나눠지다 보면은 이 복지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체제가 또 빨리 될수록에 우리 복지가 또 복지의 발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한 말씀, 네네,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고원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을 해요.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이 뭘 원하는 거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수원시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화성군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민간하고 자꾸 얘기도 하고 거기서 시민들이 요 부분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한정된 화성시의 가용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수원시도 뭐 46% 돼요. 전체 예산이. 3조가 넘죠. 수원시가. 아까 여기 화성시 보면 2조 되고 36% 돼요. 근데 이건 다 국도비 매칭이죠. 사업이. 근데 전액 시비, 시장님 쓰는 가용 재원 그 속에서 수원시도 10% 안 돼요. 그리고 화성시는 그 가용 재원 중에서 복지 예산이 몇 프로냐? 아마 그것까지 분석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수원시는 그 시효 분석을 다 해버렸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이게 10%가 안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문화, 관광, 체육, 내부 행정 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복지계에서 그거를 논리성 있고 타당성 있게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뭐 시장님은 뭐 여러 단체장님도 있고 사회복지 계통이 있어요.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뭐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도 이제 수원시에 근무하지만 그래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시장님을 큰 행사를 치러갖고 시장님 한번 초청해갖고 거기서 큰 비전을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 역발상으로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만큼 특례시 공무원이 되면 광역시 수준의 공무원의 어떤 기획력과 보고력 이런 것도 갖춰줘야 된다.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역량을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원시도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사전에 참가 등록하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좀 주셨어요. 여러 가지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들을 좀 생략을 하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 활동을 복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부모 가족 복지가 궁금하다. 저출산 관련된 정책도 필요한데 이런 것이 복지 정책 안에서 바뀌어질 여지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전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오늘 토론회 이 포럼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성시 사회복지집단에 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부터 연구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차승훈 원장님과 토론진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진 분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120평 목표로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대강당이 너무 넓어서 티가 좀 덜 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료집 85페이지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만족도 QR코드에 만족도 조사해 주시면 좋은 의견 반영해서 더 좋은 포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이게 650g에 네, 만원. 만원.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오곡을 다 들어가 있기 되네요. 때문에 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드라마콘 하나 사줘봐. 이거 안